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30분 그 룰을 꼭 좀 지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기영 서울대 일본연구소장님께서 요즘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은 그 일본의 더블 바인드 외교로 현 국면에 양다리 걸친다 그런 말씀이죠. 발제를 좀 듣겠습니다. 예, 그 30분 원칙이라고 하는 거는 발제는 20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외교광장 사무총장 맡고 있고요. 오늘 이 회의를 다하카 포럼과 함께 준비하고 열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김준영 이사장은 좀 미국에 가 있는 바람에 좀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여러 차례 만들어서 좀 그 여론에 환기하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다극화 경향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어떤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를 전해드리는 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이 윤 정부가 최대 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전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생각이 돼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봐가지고 한 3가지 정도의 덩어리로 말씀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일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먼저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아마 68페이지 정도까지 얘기가 될 것 같고요. 69쪽에서 71쪽 정도까지가 이제 이시바 내각이 탄생하면서 이시바 내각이 어떤 성격의 내각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은 트럼프 당선에 대응한 일본의 이 변화라 그럴까요? 그거를 짚어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지금 벌어진 리더십 교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짚어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하에서 일본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 이 입장들을 추적해 가면서 상당히 좀 저 스스로도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들 스스로도 지금 어렵게 혼란스럽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평화주의, 보수주의, 또 보수주의 안에서도 국가주의와 미일 동맹론자들 이렇게 좀 편하게 그동안에 봐왔던 사람들이 아마 흩어지고 모이고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일본의 시민사회하고 무언가를 연대를 한다거나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일본의 평화주의 진영일 텐데, 평화주의 진영도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평화주의자들 가운데서 즉시 정전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이거는 이 명백히 침략이기 때문에 침략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철저히 우크라이나의 항전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한일 관계에서는 일본의 책임을 묻고 있고, 과거에 예컨대 관동대지진 학살 때라든지 강제동원 문제, 위안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일본 정부의 행동을 책임을 묻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보수 우익 진영 가운데서도 국가주의와 네오콘 글로벌리스트가 굉장히 분열하고 혼용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상한 전선에서 서로들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또 주목할 것은 이른바 전후 리버럴이라는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존중하고, 그런 입장에서 이
이 좀 반성적인 일본의 이른바 온건한 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네오콘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다. 네, 과거에 일본의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러시아의 침략도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과거에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그 일본의 이 민권파라고 했던 사람들, 입헌주의를 주장했던 그러한 민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일전쟁 이후에 급격하게 국가주의자로 변모해서 대외 침략론자들이 돼가는 모습하고 좀 겹쳐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한편에서 전후 리얼리스트의 입장에서 또 즉시 정전론이 나와서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 진영하고 이 리얼리스트의 입장이 조금 또 겹치는 부분도 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도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조금 이따가 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66쪽으로 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하에서 이 이른바 일본의 국제정치에 이른바 약간 리버럴이라고 했던 사람들, 일본에서는 이 우익들이 좌익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이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권선징악의 국제정치 인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선의 입장에서 러시아를 비판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악과 선의 대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뭐 존재의 악이나 존재로서의 선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악하고 선이니까 행위의 선,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랄까 이른바 리버럴 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굉장히 좀 약간 주목해야 할 거는 일본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움직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제가 좀 오늘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두 명의 안드리인데요. 안드리 구렌코, 안드리 나자렌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안드리 구렌코라는 사람은 일본에 유학 와가지고 교토대학에서 인류학을 전공을 하다가 갑자기 2016년인가 이 일본의 유명한 우익 그룹인데, 우익의 그 비즈니스 그룹인데 아파라고 하는,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젊은 사람들 일본에 여행할 때는 아파 그룹의 호텔에 가끔 가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만들어낸 이 논단의 논문상을 발표를 하면서 데뷔를 했는데, 저는 명백히 이거는 굉장히 기획된 거라고 봅니다. 굉장히 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서 일본이 정신 차려라, 헌법 개정해라, 군대 가져라, 뭐 이런 논지들 피면서 일본의 우익 진영하고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안드리 나자렌코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하르키우 출신인데 아마 하르키우에서 있었던 그 마이단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뭐 국민군단인가 거기에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도 스스로도 하고 있고. 근데 2014년도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자라나는데, 일본의 언론에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이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이 논조를 하게 해요. 근데 야스쿠니에서 있었던 그러한 강연회 같은 데서도 강연을 하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출몰하는 그러한 곳에 통일교와 통일교 외곽 조직들이 존재합니다. 승공 유나이트라는 학생 조직 같은 게 있고, 또 세계일보,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열심히 출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뭐 저는 뭐 좀 빠른 말로 하자면은 미국의 네오콘, 일본의 이 우익들, 그 다음에 한국의 아스팔트 우익들이 연결되고 있고, 그 배경에 통일교와 이런 조직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이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일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얘기인데, 일본이 기시다 때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줄곧 해왔던 걸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사람 얘기로 이 사람의 얘기를 그냥 따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활한 외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영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해서 교활함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관으로서는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교 입장에서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양다리 외교라고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그 더블 스탠다드 외교라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블 스탠다드 외교가 아니라 더블 바인드 외교다. 그래서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건 심리학 용어에서 약간 다르게 쓰이는 용어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양다리 외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양팔 외교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도 꽉 잡고 저쪽도 꽉 잡는 그 양쪽을 꽉 잡고 가는 외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미일로 꽉 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봐왔지만 일본은 한쪽에서는 다른 쪽도 꽉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게 일본이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중국하고도 그렇고 러시아하고도 그렇고 뭐 미얀마에서의 일본의 외교도 그렇고 이른바 이 가치의 체계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이익의 체계에서 그 가치의 그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권위주의 국가하고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외교를 해왔다 이런 얘기를 하죠. 68쪽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건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요즘에 이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더블 바인드 외교, 이 사람이 말하는 더블 바인드 외교라고 하는 거의 기원은 사실은 한국전쟁 끝나면서부터 일본이 구상한 그러한 외교였습니다. 저희들은 한국전쟁 끝나면은 세계가 완전히 뭐 냉전으로 들어가지고 양분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 봤을 때는 일본은 그 한국전쟁 이후에 최소한 그 3분지계처럼 나왔던 것이고 미소 이외에 행위자들이 지금 나와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그러한 외교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한 외교 속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더블 바인드 외교는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 중심으로 가면서 거기에 꽉 이렇게 움켜잡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계속 뭐 바로 반등회에도 일본은 가기도 하고 중화민국하고 국교를 수립해놓고서도 중국과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LT 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을 계속하면서 그걸 가지고 72년도에 미국이 하기 전에 먼저 중국하고 국교를 정상화하고요. 중동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냐 팔레스타인이냐 이런 양자 선택 절대로 안 했습니다. 일본은 5일 외교라 해가지고요. 어느 쪽에도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외교를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냈다 가가지고 후쿠다 독트린이라고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남아시아를 자기의 앞마당으로 만들어가는 외교를 하고 중앙아시아가 탈냉전 때 굉장히 막 서방 국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외교를 하니까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니까 우리들은 그런 거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권위주의 국가를 하더라도 경제 개발한다고 하면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는 외교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심지어 아베조차도 미일 동맹으로 딱 붙어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한편으로서는 푸틴하고 20몇 번인가 계속 회담을 하면서 러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새로 아베 이시다 내각이 탄생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랬던 아베라 하더라도 미일 동맹으로 좀 경사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오히려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베 노선으로부터의 탈퇴라고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가장 주목할 부분은 사실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러일 관계입니다. 북일 관계입니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이 사람에게는 보인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시바 내각이 탄생하는 그런 배경이나 그 의미를 갖다가 지금 깊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그 69쪽에 두 번째 있는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봐주시게 되면은 이게 아베 쪽이 아니라 일본의 보수가 특히 이제 자민당이 두 가지 조류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기시를 이 원류로 하는 그러한 그 조금 더 보수적인 국가주의적인 노선이 있어가지고 그 끝에 아베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반대편 쪽에 요시다 시게루라고 하는 조금 더 소프트한 그 보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장력은 그 가능한 한 가볍게 하면서 그 모든 이 국가의 재원을 경제 쪽에 투입한다 해가지고 경제 대국화 노선을 걸어갔던 그 노선인데 이 이시바 시게루의 시게루라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인데 요시다 시게루에서 따온 시게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시다 시게루가 바로 이 기시하고 대척점에 있던 이 보수 중에서 이 소프트한 노선의 원류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노선에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은 이 다나카 가쿠에라고 하는 이쪽 이 소프트한 노선 그리고 미일 동맹도 중시하지만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중국하고도 국교를 갖다가 맺겠다라고 해서 나갔던 그 사람 이 사람을 자기의 이 스승의 정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제2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이에 이시바시 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요. 이시바시 탄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일본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국 팽창을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미국이랑 전쟁하지 말고 식민지 다 포기해라. 조선도 포기하고 대만도 포기하고 일본은 열도 안에 들어가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를 전전에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또한 이시바는 굉장히 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시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헌법 개정 주장이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고 무슨 뭐 동맹 얘기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뭐 밀리터리 오타쿠처럼 보이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한 인상을 보여왔고 우파 중에서도 우파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본 안에서의 이 계통은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여태까지는 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얘기입니다. 70쪽에 있는 내용은 그런 얘기인데요. 미일 관계에서는 동맹 대칭화라고 하는 걸 주장하고 있고 아시아에서의 아시아 나토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그게 굉장히 지금 현실에서 이걸 주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적으로도 이 사람이 지금 아직은 지반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정치 우선으로 갈 거고 대외 정치에서는 지금 있는 거를 더 이상 이렇게 흐트리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중일 관계에서는 중국 위협론이라고 하는 게 과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억지력도 중요하지만 대억지력이라고 하는 것과 외교력, 군사적으로 억제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외교력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일 관계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은 있습니다만 이 한일 관계를 갖다가 뭐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뭘 하겠다 하는 생각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지금 아베 이후에 특히 이제 기시다가 만들어 온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 동력은 계속 유지할 거다. 그대로 갈 거다. 어쩌면은 그 동력은 더 세질지도 몰라요. 그쪽으로부터 오는 동력은. 왜냐하면 다른 데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굳혀놓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은 계속 이대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북일 관계에서 이 사람은 좀 특이한 그러한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아베가 여태까지 납치 일본인 문제를 딱 앞에다가 제일 걸어놓고 제일 크게 중요한 문제로 걸어놓고 일본이 공인한 납치 일본인이 모두 즉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해결로 딱 놨기 때문에 북한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북한이 이걸 받는 거는 굴복하는 거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는 대북 외교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베는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력을 계속 걸면서 굴복을 강요했던 것인데 아니 그거는 외교의 기본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 이시바는 일단 그러면은 교섭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의 일본이 그다음에 일본 도쿄의 북한이 상호간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연락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줄곧 해봤고 이번에도 총재 선거에 나서면서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굳이 공약으로 이걸 내걸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총재가 되면은 이걸 추진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기자회견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자민 당내 그다음에 강요로서 이러한 주장을 해왔던 사람들을 또 앞에다가 다 이렇게 전진 배치시켜 놨습니다. 이시바와 마찬가지로 이와야라고 하는 지금 외상도 이와야가 이 사람이 한때 방위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우리가 보기에는 이 매파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와야라고 하는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이시바시 탄산이라고 하는 소일본주의를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그래가지고 일본 국회 안에서 만드는 초당파 스터디 그룹의 공동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일본 안에서는 아베와는 다른 노선을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선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이시바가 그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일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노선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약간 차치하고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일본은 정말로 놀랍게도 기시다 때부터 기시다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그 당시에 우리가 보기에는 한미일로 딱 윤석열 대통령이랑 해가지고 딱 바이든 데려와가지고 딱 한미일로 딱 국권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서 정말로 딴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면 2023년도 10월 24일에 작년입니다. 작년 10월 24일에 기시다가 주도해가지고 주미 주로 주중대사를 동시에 교체합니다. 이게 일본 안에서도 별로 없는 일이고요. 우리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핵심 국가들인데 이 국가들의 대사를 갖다 동시에 교체하는 거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와서 이때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걸 다시 거꾸로 가서 보니까 이때부터 이미 트럼프의 당선이라고 하는 거를 일본에서는 다 예측을 하고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플랜 B였던 겁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으로 계속 가도 돼요. 바이든으로 계속 가도 되지만 트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이미 구상을 하면서 그렇게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이 주로 대사 무토 아키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그 안에서 이 이른바 러시안 스쿨의 에이스입니다. 러시아가 굉장히 유창하고 경제 쪽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도쿄대 경제학과 출신인데 러시아와 관계 속에서 계속 일을 해왔던 사람이고 경제 관계를 굉장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10월 24일에 임명돼 가지고 일본에 갔고 그래서 착임되고 난 다음에 여러 기자회견들을 했는데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러 제재는 유지하고 거기에서 일본의 역할이 있지만 사회 문화 경제적인 교류는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지가 아니라 강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지난번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이틀 전인데 11월 5일 날 푸틴 그러니까 신입장을 제정하는 제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개국이 참석을 하는 그러한 제정식에서 무토 대사가 아마 첫 번째 외교관으로서인가 첫 번째 대사로서 가가지고 이제 신입장 제출을 하고 이제 그 옆에 서는데 물론 러시아가 되니까 중간에 통역 없이 바로 거기서 이제 러시아로 몇 마디를 주고 받아요. 신입장 주고 난 다음에 근데 러시아 신입장 주고 받으면서 한마디 한 다음에 옆으로 서가지고 이제 기념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으면서도 몇 마디를 더 주고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틴이 얘기를 하고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제가 그 긴 이 동영상을 쭉 봤는데 한 30분 정도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신입장 주고 받으면서 대화를 한 사람이 유일하게 무토밖에 없습니다. 다 그냥 주고 옆에 와서 사진 찍고 그냥 가는데 무토는 그래도 한 1분 정도 몇 마디 주고받으면서 그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전인지 뒤인지 모르겠는데 무토가 이 러시아 쪽에 있는 사람을 과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러시아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지금 금방이 될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평화조약을 위한 교섭을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다 할 수 있다. 언제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금방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이 뭡니까?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되면은 일본은 러시아와 함께 바로 평화조약과 관련한 그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런 다음에 제일 뒤에 있는 발다이에서의 푸틴의 답변을 보면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푸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에는 아직도 스마트한 피플이 있다. 영리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계속 지금 협력해주고 있다. 특히 이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에너지 분야다. 제가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할 때도 우리가 막 이렇게 달려갈 때 일본은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계속 일본이 협력하고 있다.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바로 언제든지 일본이랑 새로운 관계를 맺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으로 가는 거를 그 다음에 한 20분 지났는데 2분만 조금 더 할게요. 야마다 시게오라는 사람도 봐야 됩니다. 야마다 시게오 어떤 사람이냐? 2012년도에 주미공사로 있어가지고 워싱턴에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15년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제 트럼프 1.0 시기가 시작이 되죠. 2016년부터. 트럼프 때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인가 보니까 NSC 심의관을 했어요. 일본의 NSC. 근데 이때 NSC 국장이 야치입니다. 야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볼턴 회고록 일본은 많이 나왔던 사람으로 기억할 거예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평화 프로세스에 진행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조금씩 진행이 될 때마다 워싱턴 가가지고 휘젓고 다니는 사람이 야치입니다. 회방됐던 사람이에요. 그 야치가 국장을 할 때 심의관 했던 사람입니다. 야치는 가가지고 그 위에서 놀았겠지만 그걸 갖다가 밑에서 다 실무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가 있습니다.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뭐가 있을 때 트럼프가 만일에 김정은 만나겠다고 갔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야마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하가티를 만나러 갔던 때입니다. 하가티가 테네시주의 뭔가 의원인가 봐요. 그러니까 테네시주에 가가지고 하가티를 만나가지고 식사하는 장소에서 찍었던 그 그림입니다. 이거를 내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계속 이렇게 트럼프 측의 관계자를 만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이 사람에 대해서 껄끄럽게 생각하고 불만이 있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무엇을 위한 정치 작업이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주중대사 가나석이 견제는 한마디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람은 한반도 전문가인데 중국으로 가 있어요. 한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 북한 핵 개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노이와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때마다 현지에 가가지고 정보 수집을 하는데 총책임을 자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일본은 포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러한 변화가 일본에서 언제부터 생겼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와가지고 주목하고 있는 아젠다 47의 Preventing World War III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나왔었을 때가 이 얘기가 나온 게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 날에 무슨 뭐 글로벌 네오콘들 다 이거는 뭐 그냥 싹쓸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76페이지인데요. 이날 바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아직 기시다도 우리도 몰랐을 거예요.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가지고 법의 지배, 자유, 민주주의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한미일이 같이 간다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어요. 근데 히로시마 가가지고 윤석열과 기시다가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는 우리 대통령은 한미일이 이제 한미일 우리는 간다 그래가지고 한미일의 틀을 완성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기시다는 이거 끝나자마자 글로벌 사우스 얘기를 시작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일본에서 기시다의 연설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자유나 민주주의 얘기 안 나옵니다. 세상에 지금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지금 양분되어 있다. 이건 잘못이다. 진짜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지금 빈곤한 게 문제다. 글로벌 사우스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럽게 지금 살고 있는가가 문제다. 이거를 국제사회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9월 19일 날에 20일 날에 우리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하고 19일 날 기시다 수상의 유엔총회 연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이 위에 거는 지금 일본어라서 모르시려나? 여기에 그러니까 자유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자 이런 말 없습니다.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으로 지금 이 갈리는 게 문제다. 이걸 어떻게 지금 다시 여기에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유와 법의 지배 얘기하고 있지만 거기에 포섭, 개방성, 다양성 이런 얘기를 이때부터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글로벌 사우스가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이걸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는 유엔총회에 가가지고 세계 자유의 투사가 돼가지고 전위에 서겠다 막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러고 있다는 거였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양다리 말씀드린 건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네. 바로 우리 이대훈 소장님 토론 진행해 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스모모라는 시민단체에 있는 평화교육연구소의 이대훈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가 매우 뜻깊은 자리고 저는 거의 하나의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극화 이행 시기에 전쟁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존경하는 남기정 선생님의 더블 바인드 외교에 대한 세밀한 분석에 대해서 세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큰 주제에 맞춰서 다극화 이행 시기에 일본의 안보 정책에 좀 포커스를 좁혀서 분석보다는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예측치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도 12월 달에 기시다 정부가 전후 최대의 안보 3문서 개편을 시도해서 확정을 했는데요. 국가안보 전략문서와 국가방위전략문서와 방위력 정비계획이고 여기에 따라서 그때 시점부터 향후 5년간 일본의 방위비를 2배로 늘리고 구체적으로는 방위력
계획을 좀 축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적기지 파괴 능력의 확보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고, 일본이 갖고 있는 기술과 자본, 군사력 또 군사력의 장점을 총 집결해서 내용적으로는 이제 미일 동맹 체제를 고도로 완성화하고, 특히 거기에 일본의 강점인 인공지능 전략과 핵무기 지원 체제의 장거리 투사 능력을 겸비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군사력의 완성을 지향하는 안보 3문서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정권으로 바뀌면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언지를 아직까지 저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향후 5년간 일본의 안보 정책을 지배하는 노선이라고 간주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면은 여러 가지 외교 전략에 대한 일본 내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을 핵심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이 분명하고, 미일 동맹과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확장된 집단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핵심 노선으로 보여지고, 이것은 미국의 아시아 안보 전략과 100% 이익과 방향과 내용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서화 됐고요. 그래서 사실 전쟁과 다극화 시대에 일본에 대해서 검토한다면 그 세부적인 인식도 필요하게 되지만,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안보 정책적인 포석, 거기서 한국의 국가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이러한 집단 안보 체제가 갖고 있는 전쟁 도발적인 성격, 전쟁 위기를 심화시키는 성격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가라는 논지가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집단 안보 체제의 역사를 보게 되면 대결과 패권, 그리고 집단적인 편갈림, 그 다음에 국내적인 분열, 외부적인 위기 요인의 강화, 그 다음에 극단주의나 다양한 극단주의 이념의 등장과 민주주의 쇠퇴의 시기에 특히 집단 안보 체제, 한 멤버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모든 동맹 국가가 동시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것은 지역적이거나 이런 여파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러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저는 참고로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이 토론문에 있는 냉전의 절정기에 1982년에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서 올로프 팔메 위원회와 같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적인 리저널한 안보 정책 접근에 대해서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공동안보 전략이라고 명명돼서 많이 알려져 있고, 코먼 시큐리티, 여기에 핵심적인 논지를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국가가 적대국을 포함해서 안보에 대한 니즈와 권리를 갖고 있고, 군사력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1945년 이후에 유엔 체제의 핵심적인 원리고, 그 다음에 위기 관리를 위해서 군비 축소와 군비 통제가 상호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러한 원칙들을 삼고 있습니다. 좀 많이 회자되는 말로 공동 안보 접근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올로프 팔메 위원회에서 시작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논의에서 시작된 이 두 가지 핵심을 말씀드리면, 안보의 달성은 일국의 단독적인 군사 결정이나 안보 결정으로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의 안정화는 상호적으로 다자간으로 확보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됐다. 이게 첫 번째 논지고요. 두 번째로는 억지 전략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것이 공동안보론의 목표인데요. 확장 억지 전략이라고 현 한국 정부가 애용하는 그러한 전략인데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상대방이 먼저 겁을 먹어서 상대할 의지를 포기하도록 만든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허구적인 구도에서 출발한 것이 이제 억지 전략이고, 지금 확장 억지로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가 결합된 억지 전략으로 확장돼 있고, 앞으로 이것이 AI랑 결합되면서 우주 전략이랑 결합되면서 더 전방위적인 억지 전략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억지 전략이 전쟁 위기를 갖고 오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 논점입니다. 그러니까 억지 전략이 전쟁 도발이고, 첫 번째는 안보는 한 국가의 결정으로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제 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공동 안보론이 나왔고, 이것은 유럽의 국제 질서가 나토하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로 완전히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을 서로 핵 미사일을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안보 딜레마가 극단화됐고, 그러니까 집단 편가르기와 안보 경쟁이 극단화됐는데, 서로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대해서 맥시멈 최대의 오해를 하기 시작한 안보 소통의 붕괴가 일어났던 시기에 나왔던 대안입니다. 그래서 경쟁국의 안보와 자국의 안보가 공동으로 보장되는 것이 국가와 시민에게 더 나은 안전이 보장되는 취지이고, 이것이 이제 국제기구의 백업을 통해서 공동안보 독트린으로 정착하도록 했고, 이것이 1980년대 초반에 유럽의 핵 대결 위기를 막아낸 그러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웬만한 이제 한국 외교가에서는 주로 무시되는 중요한 평화 외교의 원리에 계속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가 6분의 국회의원과 또 송영길 대표도 참여하셨고 해서, 저는 특히 한일에서 이 억지 전략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집단 안보 체제 너머를 볼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지도력이 나오기를 희망하고, 그 정치적 지도력이 기반할 수 있는 공동안보의 중요한 원리는, 일단 유엔 헌장에 있어서 안전과 안보의 보장은 모든 국가와 모든 인민들의 권리이고, 이것은 국제사회의 의무이고, 지금 추구하는 확장 억제 전략과 집단 안보 체제의 이 구상 자체가 사실은 유엔의 핵심적인 원리를 무화시키고 있는,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동북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집단적인 군사적인 광기를 조금 더 허용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는 점이고, 동북아 지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군비 축소의 경험이 없다는 그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 전쟁을 통해서 확산되는 준세계화된 전쟁, 제가 사용하는 용어는 앞으로 21세기의 전쟁은 모두 다 로컬라이즈된 환상을 통한 세계전쟁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상의 세계전쟁이었고, 돌이켜보면 한국 전쟁도 사실상의 세계전쟁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 동북아에서 공동안보의 비전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의 출현, 그러한 안보 비전의 출현은 세계적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면서 토론에 발언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약간 발제와 토론이 약간 이렇게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를 토론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준비된 게 5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인데요. 한 10분 쉬고 3시 반부터 세 번째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